1995년 1월 16일, 미국 위스콘신과 일리노이 접경 지역. 이날은 눈이 많이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은 날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어김없이 제이슨은 반려견과 함께 숲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반려견이 숲속으로 달려가더니 잠시 뒤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나 죽은 동물을 물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제이슨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다리였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숲풀과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견까지 동원해 며칠 동안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일 뒤 숲으로 들어갔던 제이스의 반려견이 또 다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두 발은 동일인의 것으로 보였고 법의학 감정 결과 20대 백인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얼마 뒤 근처 숲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여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지역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하던 중 캐럴 스트림에서 실종된 25살의 스테이시란 여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그녀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1995년 1월 3일 저녁으로, 이날 그녀는 지인 부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뒤 홀로 집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다음 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남편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의 태도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실종에 큰 걱정을 보이지 않았고 이웃들도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녀는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 때문에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경찰은 그녀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남성 둘 다 조사했지만 그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누가 왜 그녀를 살해한 뒤 숲에 그런 식으로 유기했던 것인지 당시 밝혀진 것만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스테이시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폴과 샤를린 부부를 주목했습니다. 원래 실종 당일 그녀가 그들의 집에 방문했다는 걸 알긴 했지만 수상한 점이 보이지 않아 용의선상에선 제외됐던 이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주목한 이유는 폴이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1987년에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자기보다 3살 아래인 여성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15시간 동안 말이죠. 피해자는 극적으로 탈출해 구조됐고 폴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지만 7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나고 8개월 뒤 스테이시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주목했고 또 다른 실종 사건이 그의 이름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민자인 자네타와 아멜라 자매는 1995년 7월에 주택 청소 일을 한다며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가족은 그녀들이 폴과 샤를린 부부와 일 때문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 주택 청소 일을 제안했다고 말이죠.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그들은 자매를 전혀 모른다며 부인했지만 얼마 뒤 그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경찰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확인하던 중 발견된 메모에 샤를린의 필체로 자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 있던 것입니다. 이 증거를 빌미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폴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석궁, 전기충격기, 칼 등 다수의 무기가 발견됐지만 범행에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사이 새로운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1월 시카고 시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불길이 진압된 뒤 침실에서 도로타라는 30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녀는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에는 그을음이 없었고 교살의 흔적을 비롯해 성범죄의 흔적 또한 발견됐거든요. 침대와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휘발 물질은 범인이 자신의 욕망을 해소한 뒤 방화했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거래 표지판을 내걸고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사건 당일에 잠재적 구매자와 만나기로 했다며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친구에게 불안한 느낌이 든다며 15분 뒤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었죠. 그녀와 만나기로 했던 잠재적 구매자가 범행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누구인지 확인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고 2명의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몸에 남은 자상은 타살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집주인이었던 욜란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자신의 집 주소를 쓴 전단을 돌렸기 때문에 범인이 이를 보고 접근한 듯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6주 뒤, 자신의 집 욕실에서 카지미에라라는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출신 이민자로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흔적을 비롯해 방화를 위한 휘발 물질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세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현장에 별다른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불까지 질러 훼손하는 바람에 단서를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되긴 했지만 그는 동종 전과가 없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이는 없었죠. 경찰은 연쇄살인범의 심리 프로파일을 FBI에 의뢰했고 그들은 범인을 시카고 방화범이라 부르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무렵 스테이시, 제네타, 아멜라의 사건을 맡은 경찰은 폴을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했고 무기 소지 혐의를 근거로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할 증거가 없었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셈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아내인 샤를린에게 증언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녀가 스테이시의 시신 일부를 직접 처리했다, 범행 현장을 청소했고 자매 사건 역시 미끼로 깨어내는 데 일조했다 라는 등 사건에 직접 관여했고 검찰이 완전 면책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기에 과연 그녀가 어떤 거래를 했고 어떤 증언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그녀는 일부 피해자와 접점이 있었지만 어떠한 것으로도 기소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자신의 DNA를 제공했는데 그가 시카고 방화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저질렀던 성범죄는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 DNA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며 DNA를 제공하는 바람에 시카고 방화범이 그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신문 중 이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잡혔네요? 뭘 말하길 바라시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폴은 앞선 7건의 사건 말고도 밝혀지지 않은 한 건이 더 있다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담담했고 어떠한 감정도 없어 보였다고 당시 그를 신문했던 형사는 기억했습니다. 2006년 1월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에 일리노이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기에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살인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닌 그 주변 모든 이들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로 인해 무너졌지만 그는 지금도 감옥에서 살아 있습니다. 욕망에 못 이겨 타인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